제10강의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연구 표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모형을 설계를 했더라도 그것을 적정한 연구 사례 또 연구 표본에 대입해서 그 적절성을 검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컨대 우리가 정치 안정도 모형을 만들어서 정치 안정의 수준이 변화하는 것이 무엇 때문인가에 관한 모형을 만들었다고 하죠. 자, 그 모형을 이제 검증하려면 사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연구자가 대통령제 정치 질서를 가진 나라들을 대상으로 한다 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많겠습니까? 굉장히 많죠. 또 의회제 정치 질서를 가진 나라들을 대상으로 모형을 검증해 보겠다. 그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굉장히 많은 수의 사례를 대상으로 모형을 검증하고 연구를 진행하기란 굉장히 어렵고 또 어떨 때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세션을 녹화하는 시기는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시기입니다. 오늘이 5월 15일, 2025년 5월 15일인데요. 이제 6월 3일에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우리나라 유권자들이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또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는가? 어떤 당을 지지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안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유권자 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얼핏 뉴스를 보니까 약 4,400만 정도라고 얘기하더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유권자들의 정당 선호가 어떨까? 1당인 민주당을 선호하는가? 아니면 2당인 국민의힘을 선호하는가 등등. 그런데 여러분 4,400만을 대상으로 우리가 연구를 진행한다는 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겠지요. 이런 연구, 즉 이제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나 혹은 행태 정향에 관한 연구를 우리가 미시정치 연구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Micro Political Analysis 이렇게 얘기하죠. 미시정치 연구에 있어서 우리는 주로 Survey Research, 설문조사를 통해서 자료를 확보하지요. 그런데 유권자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는 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유권자 전체를 잘 대표하는 표본을 추출해서 그 표본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게 마련이죠. 자, 여기서 문제가 된 게 과연 그 표본이 믿을 만한 것인가? 이런 거죠. 그래서 일단 두 가지 용어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위의 용어를 이제 모집단 특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Population Parameter. 그 다음에 밑에 용어 Sample Statistics를 우리는 표본 특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집단은 연구 대상이 되는 전체를 말하죠. 그러니까 방금 우리가 이야기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우리나라 선거구민, 유권자들의 정당 선호를 탐색하려 한다 할 때 유권자 전체가 바로 모집단이 되는 거죠. 모집단, 그냥 엄마 집단 이런 뜻 아닙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한자에 익숙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저는 한자에 굉장히 익숙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써봤습니다. 엄마 집단. 모집단은 한마디로 말해서 연구 대상이 되는 전체 집단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모집단의 특성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 모집단 전체, 그 자체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해야 되지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커다란 모집단으로부터 감당할 수 있는 숫자의 표본을 뽑아내요. 표본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죠. 그런데 그렇게 뽑힌 표본의 특성과 모집단의 특성이 다르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예를 하나 들어보면 우리나라 20대 청년들, 남자 청년들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의 평균 키가 얼마인가 알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20대 남자 청년들의, 남성 청년들의 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중학교 수학 시간에 배운 것을 기억하시면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의 분포는 정규 분포를 이룬다. 이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아마 이런 모습을 띌 거예요. 제일 키가 큰 사람은 뭐 195, 제일 작은 사람은 뭐 155. 네? 그리고 가운데 평균이 있겠죠. 그런데 모집단이 이렇게 생겼는데 말입니다. 표본이
이쪽에서만 뽑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구간에서 뽑힌 청년들의 평균 키를 내보면 모집단의 평균보다 훨씬 작겠죠. 따라서 이렇게 뽑힌 청년들은 이렇게 추출된 표본은 대표성이 없다. 다시 말해서 표본 특성과 population parameter, 다시 말해서 모집단 특성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되겠죠. 어떻게 뽑혀야 되겠습니까? 골고루 뽑혀야 되겠지. 그래서 이제 이런 논리를 사용합니다. 지금 내가 가진 표본이 있어요. 이 표본을 보니까 평균 키가 172cm예요. 뭐 한 1000명 정도의 표본을 뽑았다고 하죠. 자, 이 표본 특성 172cm가 과연 모집단을 대표할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알아봐야 되겠죠. 논리는 이렇습니다. 이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을 무수하게 뽑는다고 하지요.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그렇게 굉장히 많이 뽑힌 표본들의 평균을 계산해 보는 겁니다. 여기서도 뽑고 이렇게도 뽑고 이렇게도 뽑고 이렇게도 뽑고 이렇게도 뽑고 이렇게도 뽑고 뭐 굉장히 많이 뽑았다고 하죠. 그래서 그것들의 평균을 계산해 보니까 171.8이더라. 여러분, 무수하게 표본을 많이 뽑으면 그 표본들의 평균은 역시 정규 분포를 이룰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171.8이다. 그런데 내 표본은 172cm이다. 거의 일치하지요. 이럴 때 우리는 이 표본이 믿을만하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의 개념을 만들어냅니다. 그 개념을 표집 오차라고 부릅니다. Standard Error 이렇게 부르거든요. 표집 오차란 표본의 평균이 모집단의 평균으로부터 벗어나는 정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표집 오차는 작으면 작을수록 좋겠죠. 표집 오차가 작으면 작을수록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표본이 모집단을 잘 대표하는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고, 그런 표본을 사용해서 모형을 검증하거나 가설을 검증하면 믿을 만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연구 결과를 얻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표집 오차를 도대체 어떻게 계산할 수 있지? 여러분, 요즘 여론조사 결과에 관한 뉴스 리포트를 보시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 그 3%가 바로 표집 오차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요, 이 보드를 좀 바꾸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잘 보이시나요? 여러 가지 공식들이 있어서 제가 다른 화이트보드에 미리 써놨습니다. 자, 여기 표집 오차의 계산 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Standard Error 플러스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스퀘어 루트가 있고 P, 1-P, N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N은 표본 규모를 말해요. 내 표본이 100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150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 P 곱하기 1-P는 모집단의 분산 정도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예 P를 0.5로 여깁니다. 왜 그러냐? 모집단 자체에 대한 연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분산도를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값을 정합니다. 자, 왜 0.5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00명의 정치외교학과 학생이 있는데 50명은 여당을 선호하고 50명은 야당을 선호한다. 그럴 경우에 이 모집단이 정말 이 사람들이 정말 이질적인 특성을 갖고 있구나, 이런 거거든요. 이 모집단이 최대한 이질성을 보여주는 모집단의 분산 정도가 0.5입니다. 50%, 50%. 여당 70%, 야당 30%, 여당 90%, 야당 10%, 여당 20%, 야당 80%. 이거보다는 절반, 50%, 50%. 이게 가장 큰 이질성을 나타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집단 그 자체에 대한 분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P를 0.5로 잡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2라는 숫자는 통계적인 얘기입니다만 소위 95% 신뢰 수준에서 표준 점수 1.96의 근사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시간이 많으면 잘 설명을 드릴 텐데 20분 내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아주 쉽게 이 공식을 여러 가지 경로로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모든 기초 통계 책에도 나와 있고 인터넷, 네이버 그런 데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게 표집 오차란 말이에요. 자, 표집 오차가 왜 중요하냐? 바로 그 다음 사안과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과제물로서 설문조사를 해와라 이렇게 교수님께서 혹은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죠. 어떤 고등학교에서 요즘 학생들이 진보적인가? 보수적인가? 좀 알아볼래? 이런 프로젝트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제 친구들한테 물어야 될 것 아니에요. 누구한테 묻느냐라는 문제가 생기고 어떻게 묻느냐라는 문제가 생기고 얼마나 많은 수의 학생들에게 묻느냐 이런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연 내 표본의 크기가 얼마나 돼야 되지? 이게 큰 어젠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모집단이 5%면 된다. 모집단이 1000명이면 50명이면 된다. 모집단이 10,000명이면 500명이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건 옳은 판단이 아닙니다. 표본의 크기는 어디까지나 표집 오차를 중심으로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표본의 크기를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공식이 있습니다. N은 표본 크기고 SEP 스퀘어, SEP 제곱은 표준 오차의 제곱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자, 우리가 만약 표집 오차를 플러스 마이너스 3%로 정한다고 하자고요. 그러니까 표집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3% 정도 되는 표본의 크기는 얼마일까? 이 얘기죠. 어떻습니까? 0.03 제곱이죠. 그러면은 얼마가 됩니까? 0.03 곱하기 0.03을 계산하고 그것으로 1을 나누면 되지요. 계산해 보시면은 1111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적정한 표본의 규모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표본의 크기는 모집단의 몇 퍼센트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설정한 스탠더드 에러, 표집 오차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표집 오차란 다시 말씀드리면 모집단의 평균과 표본의 평균이 있는데 그 두 개가 일치하는 정도 혹은 바꿔 말해서 벗어나는 정도를 말하죠. 0.03%는 0.03은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3%는 3% 정도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표본의 특성이 모집단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지 못할 혹은 표본의 특성과 모집단의 특성이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플러스 마이너스 3%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적정한 표본을 선정하고 그 크기를 정했다면 이제 다음 이야기는 표본을 뽑는 이야기겠죠. 어떻게 뽑느냐, 어떤 방식으로 뽑느냐, 이게 문제인데 우리가 그걸 표집 방법 이렇게 불러요. 표집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probability sample, probability sampling, 이거를 우리는 확률적 표집. 그 다음에 non-probability sampling을 비확률적 표집 이렇게 얘기해요. 자, 확률적 표집이 뭐냐? 간단히 말해서 모집단을 이루고 있는 각 단위들이 예를 들어 모집단이 우리나라 유권자라면 4,400만 명이 표본으로 뽑힐 확률을 똑같이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너보다 더 표본에 들어갈 확률이 높아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유권자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3% 수준에서 정한 1111명 규모의 샘플에 뽑힐 들어갈 확률이 똑같이 만드는 거죠. 그래야지 골고루 뽑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표본 특성과 모집단 특성이 근접하지 않겠어요? Non-probability sampling은 그런 확률을 염두에 두지 않고 그저 연구자의 결정 혹은 연구자의 편의에 따라서 표본을 뽑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probability sampling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무작위 표집, random sampling입니다. 그 다음에 cluster sampling, 군락 표집, 혹은 systematic sampling,
뭐 등등 여러 가지의 방식이 있어요. 이 sampling method, 그러니까 표집 방법은 여러분이 웬만한 계량 통계 책에서 쉽게 찾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또 non-probability sampling은 뭐 편의 표집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럼 뭐하러 편의 표집을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모형을 만들어서 검증을 해보고 싶은데 이게 과연 쓸만한 그런 검증 가능한 모형일까를 미리 좀 확인해 보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선행 연구를 해보고 싶다는 얘기죠. 그때 그저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라든가 가족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검증을 해보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뽑힌 사람들은 모집단을 대표하지는 않겠지만 모형의 적실성을 판단하는 이를테면 선행적 연구로서의 의미는 있죠. 그때 사용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이 모형 검증에 있어서는 혹은 가설 검증에 있어서는 probability sampling을 사용합니다. 이런 확률 표집 가운데 가장 대표적이게 소위 무작위 표집입니다. random sampling 이렇게 부르죠. 무작위 표집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로또 번호 선정하는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흔히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학생들이 무작위 표집하면 아무렇게나 뽑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절대로 아무렇게나 뽑는 게 아닙니다. 무작위 표집은 아주 대표적인 확률 표집이기 때문에, 확률적 표집이기 때문에 모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단위들이 포집될 확률을 똑같이 나누어 갖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무작위 표집을 하기 위해서는 표본 명단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걸 우리는 sampling frame 이렇게 부르거든요. 예를 들어 여러분 지금 다니시는 고등학교의 여러분 반 혹은 여러분이 다니시는 대학에 여러분이 속한 학과 명단이 있을 거예요. 정치외교학과 학생 명단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또 어떤 고등학교 2학년 4반 학생들의 명단이 있을 거예요. 그걸 우리는 바로 sampling frame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될 경우 PC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과 총 학생 수가 200명 정도 되는데 컴퓨터에는 여러분의 PC에는 random number generation, 그러니까 무작위 번호 추출 기능이 있어요. 거기에서 예를 들어 한 50개만 뽑아줘 하면은 50개를 뽑아줘요. 그러니까 총 240명이기 때문에 1번, 2번, 3번, 4번에서 240번까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1번은 김아무개, 2번은 뭐 박아무개, 3번은 신아무개. 여기에서 50개를 뽑아줘 하고 얘기하면 무작위 숫자를 뽑아줍니다. 1, 82, 191, 뭐 36. 그 표본 명단에 1이 나오면 첫 번째, 5가 나오면 다섯 번째, 89 하면 89번째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표집을 하면 완벽한 무작위 표집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표본 명단을 얻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본 명단 없이 무작위 표집의 논리를 적용한 다양한 표집 방법을 사용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클러스터 샘플링, 군락 표집인데 여러분에게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상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고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probability sampling의 다양한 방식에 대해서 자세한 소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약하면 우리는 모집단을 대상으로 연구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다. 그때 모집단을 잘 대표하는 표본을 뽑아야 된다. 다시 말해서 모집단 특성과 표본 특성을 가능한 한 가깝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모집단 특성, 특히 모집단 평균과 표본 특성, 표본 평균의 일치도가 중요한데, 자, 그렇게 일치하지 않는 정도, 둘이 서로 벗어나는 그런 정도를 우리는 standard error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죠. 표집 오차라고 부른다. 표집 오차가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 우리는 표집 오차를 설정하여 적정한 표본의 규모를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련된 몇 가지의 간단한 공식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제 10강의 두 번째 세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